우리나라는 5060 세대가 새롭게 일을 하고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더백 기업, 중소기업에서 5060 세대를 고객으로 보면서 동시에 함께 일할 동료로 보기 위해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핵심은 우리나라에 아주 뿌리 내려서 오랫동안 문화화되어 있는 연령 규범이죠. 연령 규범을 어떻게 하면 역할 규범으로 바꿀 것인가? 일하는 5060 여전히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요. 일단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도 조금 모았고 그래도 똘똘한 한 채 약 70%는 5060 그 이상 세대의 약 70%는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는요, 평균 가정 평균 실질 소득을 보니까 5,564만 원이고 2차 베이비 부머가 7,120만 원이에요. 가구 소득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27.9%가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5060 시니어 10명 중 7명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값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현재 경제활동 중이고 퇴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퇴직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경제활동이다. 재취업해서 경제활동하고 있다. 요 세 개를 딱 모아보니까 70%예요. 50세 이상 전체의 70%가 경제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83.1%, 여성이 57.4%입니다. 50대가 합쳐보니까 81.2%고요. 60대가 57.6%, 좀 더 줄었습니다. 보시면 그 정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돈 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 벌고 있어요. 생계유지 수단 이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수단이다. 생계유지 수단이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이다. 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안정감이다. 나를 성장시키는 수단이다가 여전히 34%예요. 5060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쌓는 거다. 26%나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다. 24%. 여전히 5060 세대는 3040에 못지않게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돕는다. 나의 자아도 실현한다. 성장한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다. 물론 생계 유지 수단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주로 고객 페르소나를 어디에다 맞춥니까? 젊은 층이죠. 여성복을 창업했다.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요? 20대 중반에 맞추죠. 남성복이다. 30대 초반에 맞추죠. 안경을 만든다. 그러면 젊은 사람 쪽에 맞춰요. 왜요?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을 지향하고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젊은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약간 젊은 쪽에 고객 페르소나를 맞춰서 뭐 피팅도 그렇게 하고 언어도 그렇게 쓰고 젊은 쪽에 계속 맞췄단 말이죠. LG경영연구원이 가계 동향 조사와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검토해서 낸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 2057년까지는 누구의 소비가 넓어진다? 5060 세대의 소비가 넓어진다. 여기가 더 많은 인구다. 돈을 더 많이 쓴다. 질적으로나 인구도 일단 많고 질적으로도 돈 많은 세대다. 소비 더 많이 한다. 근데 어디다 쓰냐 보니까 경제력을 갖춘 5060 세대 연령대별 소비 유형을 봤더니 54세까지는요 자녀교육 중심입니다. 55세에서 69세까지를 보니까 여가활동 중심입니다. 여기 저 파란색이 많죠. 여가활동이 많아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니까 식생활 중심으로 바뀝니다. 식생활 중심으로. 이 액티브 시니어 55세에서 69세까지 점점 뭐예요? 여가 활동입니다. 안 써도 되는 건데 내가 즐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을 쓴단 말입니다. KB국민카드 2022년 데이터를 봤더니 보세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소매 외식이에요. 50대에서 50대하고 64세까지 보니까 소매하고 외식이 많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을 보니까 의료, 식료품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의 수준이 넓어지나 그 카테고리는 달라지고 있다.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이 대학들 지금 다 망하겠네? 망했어야 되거든요. 망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 망하고 있어요. 진즉 이분들 문 닫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문 안 닫고 통폐합한다 그러는데 반대하고 있고 데모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왜 그러냐? 다 계획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52만 6,200명이 진학 인구였어요. 대입 정원이 49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49만 명 기준으로. 이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바뀌고 있는데 학령 인구는요. 그냥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40만 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5분의 1로 줄어들고 학교 중에서 20%의 학교는 문을 닫아야 맞잖아요.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요. 마이너스 4만 명, 4만 4천 명, 7만 명, 7만 8천 명, 18만 명까지 2040년까지 감속이 유지기가 좀 있습니다. 이때 학령 인구 또 많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은퇴 세대가. 근데 이 대학들이 안 망해요. 지금 대학들은요. 네, 학부에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 학부에서 돈을 벌고 있지 않고 다 대학원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전국에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 무려 500과정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 상경 계열 최고 경영자 과정 순위 뭐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순위는 서울대와 연관 있는 분이 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1등 하고 있다.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겁니다. 5060 세대들이 나 다시 배우겠다 가는 거예요. 이거 꼭 MBA만 하느냐? 아니에요. 최근에 보니까 막걸리 최고 경영자 과정도 있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걸리 최고 경영자 과정. 가보니까 CEO 골프 최고 경영자 과정 24기 모집. 어디라는 건 제가 지웠습니다. 아무튼 네. 2023년도에 중앙일보가 기획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기획 기사를 냈는데 이 시니어에 관련된 건데 시니어도 대학생으로 일본 지방대학의 서바이벌 전략. 일본의 경우는 대학 연계형 CCRC예요.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예요. 생애 활약 마을이라는 개념인데 대학 연계형 CCRC는 생애 학습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가 제2의 인생을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퇴직 후 다시 배우며 일하고 사회에 공헌하려는 인생 가치관을 가진 시니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연계형 CCRC가 뿌리 내리면서 학생 수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방대학 모습은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다 생각이 있었구나. 입학생 감소에 대학 경영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은 도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대학 뭐 특정 대학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중년 지긋한 분들도 많습니다. 일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지방에 있는 시니어들을 재교육해서 그들이 생산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너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네. 액티브 시니어들이요. 그 가진 돈을 다시 나를 갱신시키는 데 가서 돈을 쓴다고요. 대학을 못 가면 어디 가요? 네. 광진구청, 마포구청, 종로구청, 네, 은평구청 갑니다. 구청과 지자체에서 우리 구청장님, 군수님, 시장님 뭐 하십니까? 이 표밭인데 뭐 하십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 어르신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공개광장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외국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자 추이 및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집단과의 차이 분석을 봤어요. 봤더니 보시면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를 보시면요. 여기에 공학이죠. 완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도 20 계열의 박사학위 취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열이고요. 사회계열이고 인문계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학위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박사학위를 많이 따나? 누가 따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걸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박사학위 취득을 많이 따나 봤더니 이 데이터는 얼른 찾기 어렵습니다만 해외와 비교를 해보니까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들 보니까 나이대별로 보니까요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국내도 40대가 많고 해외도 40대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외국은요, 외국에서 취득한 사람들은 40대 때 박사학위 취득하고 40대 중반이 넘어갈수록 50대까지가 되면요 줄어요. 현저히 줄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50대를 전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박사학위에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사학위 새롭게 따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5060 세대는요. 5060 세대는 여전히 내 후배 세대들이 나의 연금을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은 불안함이 있어요. 지금 애도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후배들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겠네? 나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네?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칠판으로 좀 가죠.
우리나라는 5060 세대가 새롭게 일을 하고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더백 기업, 중소기업에서 5060 세대를 고객으로 보면서 동시에 함께 일할 동료로 보기 위해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핵심은 우리나라에 아주 뿌리 내려서 오랫동안 문화화되어 있는 연령 규범이죠. 연령 규범을 어떻게 하면 역할 규범으로 바꿀 것인가. 미국을 뛰어넘어서 일본까지도 시니어들이요 어디 가서 맥주 파는 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보신 분들 최근에 많습니다만 어디 가서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할아버지 분들이죠. 그분들 친절합니까? 거칩니까? 친절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해 주시는 분들, 미국은 셀프니까 일본 가서 주유하시는 분들 보세요. 친절합니다. 다 시니어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절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유소에서 할아버지가 주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친절함을 느끼세요? 롯데리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호를 닦고 계세요. 그거 친절함 느껴지세요? 아직 잘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연령 규범 틀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연령 제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거는 후배들에게, 젊은 세대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세대들에게도 부담된다는 거죠. 그 시선이 있는 거예요. 나이 먹고 그런 일 하세요? 뭐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역할에 맞는 규범성을 갖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업 내에서 1번, 기업 내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수행 중심이 뭐 중심으로 이동해 가야 될까요? 성과 중심으로 이동해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열심히 일한 건 높게 쳐주는 게 아니라 성과 나는 것을 높게 쳐주어야 돼요. 열심히 일한 거, 오래 일한 거, 끈질기게 일한 거, 지긋하게 있는 거, 이런 것을 높게 쳐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누가 장땡입니까? 연령이 장땡이죠. 오래 일한 게 장땡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한 거, 성과를 낸 거 중심이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OKR을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OKR 설정 어렵다. KPI라도 설정을 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잘하는구나. 나이보다는 성과 잘 낸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조직이 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직제 중심이 아니라 직제 중심에서 뭘로 이동해 가야 됩니까? 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직제 중심은 쉽게 말하자면 피라미드형 방식입니다. 다 입사해가지고 1년에서 3년은 실무하고 5년에서 7년은 중간관리사하고 7년에서 10년은 부장하고 10년 넘으면 임원하고 이 직제 중심이죠. 오래 일한 사람 말을 따라 이거예요. 부서 중심, 직제 중심이요. 그게 아니라 셀 중심은 뭡니까? 사내에 프로젝트들이 많은 거예요. 스크럼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스크럼의 책임자가 리더십을 갖는 겁니다. 직급상 위에 있는 부장님,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 TF에서는 TF장이 과장급이에요. 그러면 그 과장이 리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해외에 있는 기업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잖아요. 셀 중심으로 좀 이끌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도 저는 굉장히 본질적이에요. 호칭 문화. 호칭 문화가 토론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 토론과 호칭을 반대편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호칭 문화. 저는 부장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 김사원 한번 말해보게나. 이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토론이 되겠습니까? 상무님 말씀도 괜찮습니다만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될까요? 김대리 말해봐. 이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회사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소한 문제도 드러내서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뭐예요? 수평 문화를 만들지만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수평 문화의 경우는요, 호칭 통일이에요. 호칭 통일입니다. 님자를 붙이시든지 매니저라고 하시든지 프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닉네임을 부르시든지.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20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독립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도요, 저희 부서는요 그냥 영어 이름 부르기를 했어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딴 데 가면 다른 부서랑 섞여 있을 때는 그 회사의 규정을 삼지만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저는 예전부터 25년 전부터 저는 로빈이었어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제가 부장일 때도 부장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로빈 일로 좀 와보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지금도 신입사원이 엊그제도 저희 입사했는데 신입사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로빈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하죠. 말을 짧게 부를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도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로 와보세요라고 말하는 그 신입사원을 보면서 내가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거리낌이 없어요.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토론 문화 촉진하기 위해서는 호칭 바꾸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기수 문화. 선후배 기수 문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니어들이 확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개방형 인재 문화죠. 선후배 기수 문화는 뭡니까? 공채 중심입니다. 공채 중심에서 수시 채용 헤드헌팅 중심으로 이동이 가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다 주니어들만 뽑고 중간에 경력직 오면 어느 정도 기수인 걸로 치자 뭐 이렇게 또 대일이 해봐요. 배율을 해봅니다. 얼마나 조직 내에서 그런 아주 그냥 짱짱한 아주 교조화된 아주 그 펀디멘탈 근본주의적인 기수 문화가 짱짱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실례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실례면 몇 기 정도 되십니까? 그 후배네 여기 앉아봐. 기수가 낮은 것, 나이가 적은 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이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실력 있고 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성과주의로 가는 지름길인 건데 이 5060 세대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기수 문화, 호칭 문화, 직제 중심, 수행 중심 이렇게 된다면요. 5060 세대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적응 못합니다. 그거. 일 못해요. 아이고 어르신을 어떻게 모셔요?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모시죠. 성과 중심, 셀 중심, 토론 문화, 개방형 인재 이 문화를 조금씩 더 확산하셔야 앞으로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정부 지원금도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싸게 쓸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경쟁력 있게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왼쪽의 형태로 유지가 되면 그 경쟁력 우리 확보 못합니다. 이거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령 규범에서 역할 규범으로 바뀌는 거 중요합니다. 수행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직제 중심에서 셀 중심 조직으로, 호칭 문화에서 토론 문화로, 선후배 기수 문화에서 개방형 인재 활용으로 이동해 가는 것 여러분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